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사무실 건물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빛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지만 유난히 자리를 지키는 듯한 분위기. 처음엔 지나쳤죠.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퇴근 시간 맞춰 기다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직장 근처에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집요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어요. 제가 매일 커피를 사 마시던 그곳에서 그는 꾸준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의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진심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문자, 감기 걸린 날엔 감기약을, 비 오는 날엔 작은 우산을 내밀던 손. 화려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가진 거 없어요. 학벌도 재산도 직장도. 근데 마음은 있어요. 수진 씨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 자신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 누군가가 날 전부로 여긴다는 느낌. 저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반지는 은색으로 얇은 선이었고 예식장은 스튜디오 대관 1시간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도 따뜻했던 결혼식이었죠. 신혼살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 신혼부부가 살기엔 작고 좁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불 하나를 덮고 자면서 하루하루 손잡고 자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의 생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맏아들이었고 결국 우리는 시어른을 모시고 살게 되었죠. 단칸방에 네 식구, 거실도 방도 없던 그 공간에서 아침마다 부엌 한 칸을 두고 시어머니와 부딪혔고 밤이면 거실도 없이 다 같이 좁은 이불 위에서 자야 했습니다.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부부만의 시간도 없었고 신혼의 설렘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은 점점 바깥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집안일과 돈벌이 양쪽에 짓눌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간 웃게 될 날이 오겠지. 그리고 저희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 투명한 숨결, 우유 냄새가 났던 뺨.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쁘고 무섭고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저는 이 아이만 보고 살기로 다짐했어요. 딸이 태어난 뒤로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남편은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저는 육아휴직도 없이 곧바로 일터로 복귀했어요. 낮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엔 아이 젖병을 삶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새벽에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눈물도 났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중 남편이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갑작스러웠어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지인이 식자재 유통 쪽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불안했지만 그는 말했죠. 1년만 해볼게. 잘 되면 너희 데리러 갈게. 그 말을 믿고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녀만 남은 서울에서의 시간.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간 첫날,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디 갔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저 평소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이 돌고 돌았죠. 이 선택이 맞을까? 이 사람 정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까? 이미 제 안에 불안은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오늘은 가게 오픈 준비했어. 매출은 아직 미미하지만 손님 반응이 좋아. 저는 그의 말을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보내주는 사진 속 가게는 작지만 깔끔했고 간판도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가 힘내길 바라는 마음에 반찬을 꾸준히 택배로 보냈습니다. 고등어 조림, 나박김치, 돼지고기 장조림, 도시락 반찬으로 먹을 만한 것들. 매번 상하지 않도록 아이스팩을 넣고 손편지 한 장씩 꼭 넣었어요. 오늘도 고생했지? 많이 힘들어도 몸 상하지 않게 챙겨 먹어. 우리 딸 사진도 같이 넣어. 웃는 모습 보면서 하루 힘내.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사진은 자주 보냈습니다.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덜을 말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 유치원에 들어갔고 저는 회사 일과 육아, 살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해가 져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반찬을 꺼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끔 남편이 있는 지방 도시를 검색했습니다. 뉴스에 가끔 그의 매장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잘 지내는 거 맞지? 문자 한 통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리 잡으면 올라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여기 교육 여건 안 좋아. 딸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나아. 이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는 점점 전화도 피했고 답장은 한참 뒤에 겨우 오거나 아예 없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멀리서만 살아? 저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라고 둘러댔죠.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지내는 동안 아이는 너무도 의젓하게 컸어요.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공부도 스스로 했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늘 빈자리가 느껴지는 식탁, 운동회에 혼자 온 엄마, 다른 애들 아빠들처럼 교문 앞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던 딸. 그런데도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우리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가까워졌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 세월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딸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면서 키운 아이라서 그 결과가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그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남편이니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우리의 서울대 붙었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딱 두 글자. 감정도 따뜻함도 기쁨도 없는 차가운 문자.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또 하나의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넌 지금 행복하냐? 그 말이 그렇게 서늘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알고 묻는 건지, 왜 이제 와서 묻는 건지.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두었고 며칠 후 조용히 그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죠. 이제는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사람 정말 혼자 사는 게 맞는지. 그날은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저물었고 바람은 싸늘하게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확인한 뒤 저는 수없이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지켜온 10년이 틀렸는지 아닌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열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도시.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익숙했습니다. 정훈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주소를 따라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신축에 가까운 고급 전세 아파트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살던 단칸방과는 너무도 달랐죠. 현관벨을 누르자 낯선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단정한 원피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정훈 씨 댁 맞나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 저는 동업자의 여자친구예요. 여기는 같이 일하는 사무실 공간이라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감각적으로 느껴졌죠. 이 여자가 말하는 것, 어딘가 거짓이라는 걸. 그리고 주소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동호수까지였는데 그 여자가 말한 동업자는 아예 다른 동에 산다는 이야기였죠. 이상했습니다. 주소가 엇갈렸다는 건가? 아님 뭔가 감추려는 건가?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 정훈을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정훈이 나왔고 그의 옆엔 임신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유모차가 있었고 유모차 안에는 또렷한 눈망울의 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죠.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너무도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 광경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여기까지 왜 왔어? 그 말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그냥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야. 그럼 옆에 있는 여자는 같이 사는 사람이야. 지금 임신 중이고.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딸은 뭐였어?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정훈은 무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작은 소리로 말했죠. 조용히 해.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모멸당하는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니라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어요. 다 봤지? 이제 알았으면 그냥 돌아가. 나 이 사람 사랑해. 아이도 생겼고 나 이제 이혼하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오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차창 밖으로 흐릿한 불빛만 바라보다가 한마디 겨우 짜냈어요. 그럼 우리 딸은 다 컸잖아. 대학도 갔고, 이제 내가 알아서 키우면 되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고.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짐도 없고 옷 한 벌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방이 차라리 숨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프론트 직원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꼭 받으시라고. 봉투엔 수기로 쓴 편지가 담겨 있었고 발신인은 상간녀. 그러니까 정훈과 함께 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상처 줘서 미안해요. 저도 미혼모로 아이 낳고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무서웠고 이 사람 없었으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냥 마음 한켠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편지를 덮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실소를 터뜨렸죠. 언니라고? 이게 사과라고 쓰는 거야? 그렇게 허탈하게 웃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젠 끝내자. 나 이제 지지 않을 거야. 에피소드 4 드러난 진실 확장판 현재형 재구성. 그날 이후 저는 모텔방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창문은 작은 틈밖에 없었고 그 좁은 창을 통해 흐릿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등을 붙인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먹은 것도 없었고 잠도 거의 들지 못했습니다. 식은 밥을 한두 숟갈 겨우 삼키고는 다시 무기력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감쌌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전화기를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오래 참고 기다렸던 걸까? 혹시 내가 아내로서 부족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너진 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정우는 제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제 자존감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허물어진 느낌이었죠.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웃고 있을 텐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제가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끔 방 안거울을 마주칠 때마다 그 속의 여인은 너무 초라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은 퀭하게 꺼졌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가여워서 비웃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모를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나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말없이 입을 열어 혼잣말을 했지만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억울함이, 분노가,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정우는 내 인생을 짓밟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세상에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훈이란 남자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딸 하나만 믿고 버텼고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감내했는데 정우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하다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훈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같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군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내가 뭔가 오해한 거겠지. 정훈이가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저는 사진도, 정훈과의 대화 녹음도, 심지어 상간녀가 직접 쓴 편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을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곧 정훈 편을 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댁과도 연이 끊긴 셈이었죠. 서울로 올라온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더는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훈이 먼저 이혼을 말했으니 나도 이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를 혼자 키운 10년 그 시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함께 거주 중이고 자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 1회씩 지방에 내려가 아파트 주변을 기록했고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CCTV 사본도 확보했고 상간녀가 보낸 편지도 스캔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익명으로요. 제가 겪은 일, 제 아이 이야기, 제 남편의 배신을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댓글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네요.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이가 당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댓글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었고 저는 더 용기 내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제 사연이 커뮤니티에서 퍼졌습니다.
익명 게시물이었지만 제 안에서 꽉 막혀 있던 한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그러다 정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렸지? 그거 너지? 뭐가 이상한데? 사실을 썼을 뿐이야.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명예? 내가 명예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저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고 남은 건 분노와 딸을 위한 책임뿐이었어요. 정훈아, 너랑 이혼해 줄게. 대신 재산 절반은 나눠. 양육비도 제대로 내. 상간녀랑은 위자료 소송도 갈 거야. 이건 너 스스로 만든 일이야. 그 말에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깨트린 건 낯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재산 절반이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당신 애는 다 컸지만 우리 애는 겨우 3살이에요. 당신이 책임진다면서요. 그녀의 말투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가 자기인 양,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가슴에서 무언가 들끓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10년을 혼자 견딘 제 시간, 제 청춘, 제 모든 삶이 한순간에 하찮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애는 어리겠죠. 하지만 내가 키운 딸은요? 당신이 손 하나 보태지 않고도 잘 자란 딸.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키운 딸. 그 애한테 당신 뭐 해줬어요? 정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 말에 저는 마침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원한다면 법정에서 보자고요. 누가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누가 누구 가정을 망쳤는지 사람들 앞에서 따져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싸워야 했고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재산 절반이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당신 애는 다 컸지만 우리 애는 어려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딨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쪽이 먼저 내 삶을 뒤엎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분명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